1942년 1월이었습니다. 시애틀에 있는 보잉 J 공장은 독일의 하늘을 뒤덮을 정도의 속도로 플라잉 포트리스를 쏟아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장 바닥은 산업교통체증과 같았습니다. 60세대의 B-17 폭격기가 조립 라인에서 미완성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각 폭격기는 미국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나타냈습니다. 육군 항공대는 그 해 내내 3,615대의 폭격기를 주문했습니다. 보잉은 9대를 납품했습니다. 단 9대뿐이었습니다. 육군 항공대 사령관 헨리 해프 아놀드 장군은 단순히 실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노했습니다. 1월 15일 보잉 경영진과의 격렬한 회의에서 아놀드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폭격기가 없으면 전략 폭격 작전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략 폭격 작전이 없으면 미국 병사들은 오랜 세월 동안 견고한 나치 전쟁 기계와 맞서 싸워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 계산은 간단하면서도 끔찍했습니다. 문제는 인력이 아니었습니다. 보잉은 6달 동안 3만 명이 넘는 노동자를 고용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수는 공장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자재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알코아에서 알루미늄이 사용량보다 빠르게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폭격기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빠르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각 B-17지 폭격기에는 14만 개의 개별 부품이 필요했습니다. 날개만 해도 한쪽에 12,000개의 리벳이 필요했습니다. 7겹의 알루미늄 외피를 내부 골조에 연결하여 전투 기동 중 최대 6지의 스트레스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더 작은 항공기에서 완성된 전통적인 조립 방식은 이 복잡성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보잉의 생산 책임자 필립 존스는 매일 오전 5시에 클립보드를 들고 공장 바닥을 걸었습니다. 그는 늘 똑같은 악몽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네 번째 날개 조립 작업대에는 17명의 작업자가 한 날개 섹션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방해가 되었습니다. 한 리벳 작업자가 이음새를 마친 후 물러나면 다른 작업자가 그가 방금 비운 정확한 위치에 접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작업자는 다른 리벳 라인을 위해 그 위치가 필요했습니다. 그 작업 동선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존스는 직접 시간을 재보았습니다. 벌거벗은 골조에서 마지막 리벳까지 날개 하나를 조립하는데 20시간 14분이 걸렸습니다. 20시간이었습니다. 영국은 독일 상공에서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폭격기를 잃고 있었습니다. 미국 폭격기가 하늘에 없어서 루프트바페 전투기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더 많은 상선이 대서양에 가라앉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루르 계곡에 더 많은 공장이 전면 가동되고 나치 독일이 유럽에 대한 통제력을 공고히 할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된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보잉의 엔지니어들은 이미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공구 접근 지점을 재설계했습니다. 또한 특수 고정구와 지그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작업자 수를 줄이면 혼잡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여 다른 인력 규모를 실험하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링 설계돼 명시된 리벳 패턴은 작업팀이 겹치는 순서로 동일한 물리적 공간에 접근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작업을 병렬화할 수 없었습니다. 속도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작업자를 추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항공기 DNA에 새겨진 병목 현상이었습니다. 1월 말까지 보잉 경영진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육군의 생산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부는 주 생산을 맡기기 위해 더글라스나 컨솔리데이티드를 데려오는 것에 대해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1월 28일 고위 경영진 사이에서 기밀 메모가 회람되었습니다. 제목은 B-17 프로그램 실행 가능성 위기 평가였습니다. 아무도 알루미늄 리벳을 충분히 빨리 박을 방법을 알아내지 못해서 전쟁에서 진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네 번째 날개 조립 작업대에 들어가 보면 무질서한 혼돈처럼 보이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날개 섹션은 거대한 지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32피트에 달하는 알루미늄 갈비뼈와 스파로 이루어진 골격이었습니다. 각각 정밀하게 절단되고 수천 개의 구멍이 뚫린 7겹의 알루미늄판이 특정 순서로 부착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업은 날개 뿌리에서 시작하여 끝으로 향해 진행되었습니다. 날개 뿌리는 나중에 동체의 볼트로 고정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링 설계도는 리벳을 날개의 앞전과 평행하게 배열된 줄에 설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첫 번째 줄, 그 다음 두 번째 줄, 그리고 세 번째 줄 순서로 뒷전으로 향해 진행되었습니다. 이 패턴은 구조적으로 완벽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각 줄은 이전 줄을 보강하여 겹치는 널빤지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날개 표면에 걸리는 응력 부하를 분산했습니다. 시애틀에 있는 보잉 개발 센터의 엔지니어들은 강도 대 중량 비율을 최적화하기 위해 모든 리벳의 위치를 계산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아름다웠지만 공장 바닥에서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줄을 설치하기 위해 리벳 작업자는 위쪽 표면에서 작업했고, 버커는 지지발을 잡고 날개 내부 구조를 통해 아래쪽에서 작업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동기화되어야 했습니다. 리벳 작업자의 공합총은 3,000파운드의 힘으로 미리 뚫린 구멍을 통해 리벳을 박았습니다. 버커의 반은 반대편에서 리벳의 꼬리를 눌러 녹은 알루미늄을 버섯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판들을 함께 고정했습니다. 타이밍을 0.5초라도 놓치면 헐거운 리벳이 생겨 드릴로 제거하고 교체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수당 3분이 추가되었습니다. 12,000개의 리벳에 걸쳐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면 재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악몽은 두 번째 줄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두 번째 줄의 리벳 라인에 접근하려면 작업자들은 첫 번째 줄, 작업팀이 방금 작업했던 바로 그 위치에 자리 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줄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품질 검사관들은 내시경으로 10번째 리벳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번거로운 과정은 날개 섹션당 15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작업팀은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 이미 준비를 마친 세 번째 줄 작업팀은 시간을 낭비하며 서 있었습니다. 생산 일정은 병렬 작업 흐름을 요구했지만 날개의 실제 기하학적 구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여러 줄을 동시에 리벳 작업할 만큼 충분한 작업자를 구조물 주위에 배치할 수 없었습니다. 리벳건 자체도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섬세한 정밀기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발사될 때 몸 전체를 흔드는 산업용 공압 망치였습니다. 압축 공기 호스는 미친 듯한 비단뱀처럼 공장 바닥을 가로질러 기어 다녔습니다. 이 호스는 검사 등의 전기 배선과 계속 얽혀 작업자들이 작업대 사이를 이동하려 할 때 걸려 넘어지게 했습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리벳 작업자는 공기 호스를 뽑고 감은 다음 3명의 다른 작업자를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기 연결 스테이션을 찾아 다시 연결한 후 작업을 재개해야 했습니다. 30초가 걸리는 이 과정이 날개 섹션당 70번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열 문제도 있었습니다. 1월에 시애틀은 따뜻하지 않았지만 공장은 따뜻했습니다. 17명의 작업자가 한 날개 섹션 주위에 모여 각자 체열을 발생시켰습니다. 각 공합건은 밀폐된 공간에 더 많은 열을 더했습니다. 알루미늄판은 그 열을 흡수하여 미세하게 팽창했습니다. 크게 팽창하지는 않았습니다. 10피트 섹션당 0.003인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0.002인치의 허용 오차를 가진 미리 뚫린 구멍을 정렬하려고 할 때 그 팽창은 구멍이 정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리벳 작업자들은 금속이 식으면서 정렬이 어긋난 구멍을 넓히기 위해 테이퍼 리머를 사용하는데 15%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엔지니어링 사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17명의 사람이 그렇게 가까이에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작업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프랭크 샤만스키는 전쟁의 흐름을 바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31살이었고 5피트 7인치의 키에 알루미늄 먼지와 절사규로
영구적으로 얼룩진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주만 공격 전에는 디트로이트에 있는 크라이슬러 공장에서 윈저 세단의 도어 패널을 설치하는 일을 했습니다. 반복적인 작업이었습니다. 별 생각 없는 작업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뇌보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그런 종류의 일이었습니다. 1941년 말 보잉기 고용을 시작했을 때 프랭크는 아내와 두 딸을 시애틀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는 공장 근처 하숙집에 방을 얻고 네 번째 날개 조립 작업대에서 심야 교대 근무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오후 4시에 작업을 시작하여 자정에 마쳤습니다. 일주일에 닷새 근무했으며 때로는 생산 할당량이 요구하면 6날도 근무했습니다. 프랭크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그의 리벳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의 작업자가 그의 속도와 정확성에 필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프랭크가 전체 과정을 관찰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리벳 작업자들은 즉각적인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즉, 총을 조준하고 반가쇠를 당기고 다음 리벳으로 이동하여 교대 근무당 400번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랭크는 전체 과정을 한눈에 보았습니다. 그는 세 번째 줄에서 작업하는 젠킨스가 항상 패터슨이 두 번째 줄을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패터슨이 항상 품질 관리가 첫 번째 줄을 통과시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이 순서가 날개 표면을 가로질러 이동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연쇄적인 지연을 초래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월 4일 한밤중 휴식 시간에 프랭크는 뒤집힌 부품 상자에 앉아 볼로냐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종 조립으로 옮겨지고 있는 완성된 날개 섹션을 응시했습니다. 무언가가 그를 계속 신경 쓰이게 했습니다. 리벳 패턴은 구조적인 관점에서 완벽해 보였습니다. 각 줄은 이전 줄과 겹쳐져 엔지니어들이 좋아하는 널빤지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프랭크는 크라이슬러에서의 옛 일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도어 패널을 설치할 때 한쪽 가장자리에서 시작하여 가로질러 작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네 모서리에서 동시에 시작하여 중앙을 향해 작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4명의 작업자가 서로 방해하지 않고 병렬로 작업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도어 패널의 기하학적 구조가 병렬 작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는 작업대 게시판에 게시된 날개 도면을 다시 보았습니다. 리벳 패턴은 앞전에서 뒷전까지 직선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날개 표면을 가로지르는 평행한 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날개 자체는 평평한 직사각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이를 가진 복잡한 3차원 구조물이었습니다. 내부 갈비뼈는 별도의 격실을 만들고 특정 위치에 접근 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벳 순서가 평평한 판처럼 다루는 대신 날개의 실제 기하학적 구조와 일치한다면 어떨까? 작업자들에게 겹치지 않으면서 최대의 물리적 접근을 제공하는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시작한다면 어떨까? 프랭크는 연필을 잡고 출근 카드의 뒷면에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직선 대신 거의 무작위로 보이는 패턴을 그렸습니다. 리벳은 접근이 가장 쉬운 구조적 갈비뼈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군집들을 연결하는 방사형 선들이 날개의 내부 구조의 자연스러운 윤곽을 따라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설계돼 리벳을 쏟아놓고 떨어진 곳에 그대로 두기로 결정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프랭크가 손가락으로 패턴을 따라가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5명의 작업자가 동시에 리벳 작업을 할 수 있었고 그들 중 누구도 같은 물리적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작업자는 주보의 격실 내부 날개 뿌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작업자는 점검 패널을 통해 접근하여 날개 중간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작업자는 버커 없이 위에서 아래로 리벳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얕은 뒷전을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서로 교차하지 않았습니다. 구조적 함의가 그를 걱정하게 했습니다. 엔지니어링 설계도는 평행한 줄 패턴을 특정 이유로 지정했습니다. 부하 분산과 응력 집중 때문이었습니다.
프랭크는 이 용어들을 절반 정도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알아차린 다른 점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리벳 고장은 두 줄이 만나는 곳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날개 외피의 두께가 변하거나 연료 탱크의 구멍이 패턴을 방해하는 전환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줄 자체는 마법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표면에 패스너를 분산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유일한 방법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프랭크는 자신의 스케치를 들고 생산 관리자에게 찾아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중하게 미소 지으며 엔지니어들이 리벳 위치를 계산하는데 몇 달을 보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보잉 J 공장의 위계 질서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엔지니어는 설계하고 관리자는 관리하며 작업자는 조립했습니다. 이 등급 리벳공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에게 혁신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프랭크에게는 한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야간조로 일했으며 야간조 감독관 빌 핸드릭스는 달랐습니다. 핸드릭스는 1940년에 감독관으로 승진하기 전까지 직접 판금 작업자로 일했습니다. 그는 현장 작업자들의 말에 실제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는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 그를 놀랍도록 진보적이거나 위험할 정도로 순진하게 만들었습니다. 2월 11일 프랭크는 오후 8시 교대 시간 동안 핸드릭스를 만나 스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핸드릭스는 오랫동안 스케치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프랭크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것은 보잉기 사용하는 모든 구조적 하중 원칙을 위반합니다. 당신도 그것을 알고 있죠? 라고 물었습니다. 프랭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그렇게 의심했습니다. 핸드릭스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평행한 리벳줄 패턴은 임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날개가 하중을 받아 휘어질 때 응력은 예측 가능한 선을 따라 집중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리벳줄은 그 응력선에 수직으로 배치됩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1927년 이후 출판된 모든 항공우주공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핸드릭스가 설명하는 원칙은 1920년대 후반 칼텍에서 터도르 폰 카르만과 그의 팀이 수행한 연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하중을 견디는 구조물에서 고정장치 패턴이 응력 궤적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응력 궤적은 압력해 금속을 통과하는 보이지 않는 힘의 선입니다. B-17 폭격기 날개는 6,500파운드의 연료와 4개의 엔진 구조적 무게를 지탱했습니다. 비행 중 막대한 굽힘 응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부 표면은 인장력해에 늘어나려고 했습니다. 상부 표면은 압축력해에 압축되려고 했습니다. 중간의 중립축을 따라서는 응력이 0에 가까웠습니다. 폰 카르만의 방정식은 응력이 가장 높은 곳에는 고정장치가 가장 밀집되어야 한다고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응력이 최소인 곳에는 더 드문드문 배치될 수 있었습니다. 평행한 리벳줄 패턴은 이를 완벽하게 달성했습니다. 각 리벳줄은 특정 응력 크기에 해당했습니다. 리벳 강역은 하중 요구 사항에 맞춰 계산되었습니다. 프랭크의 패턴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의 리벳 군집은 응력선이 아닌 구조 갈비대 주위에 밀집된 리벳을 배치했습니다. 그의 방사형 연결은 하중 경로가 아닌 접근 편의성을 따랐습니다. 고전적인 공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이었습니다. 날개는 지상 활주 시험 중에는 버틸 수 있었고 심지어 처음 몇 번의 비행에서는 견딜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전투 응력 해서는 리벳 패턴이 응력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곳에서 미세 균열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한 균열은 확산될 것입니다. 날개는 고장 날 것이며 사람들은 죽을 것입니다. 핸드릭스는 시끄러운 공장 바닥에서 공합식 리벳 총 소음 위로 소리치며 이 모든 것을 프랭크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바꾼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하지만 폰 카르만은 조립 효율성을 구조적 요인으로 고려한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프랭크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핸드릭스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날개 하나를 리벳 작업하는데 20시간이 걸리고 작업자들이 지치고 비좁고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실수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12,000개의 리벳 중 몇 개나 실제로 사양에 맞게 설치될까요? 버커가 타이밍을 놓쳐서 몇 개가 약간 느슨할까요? 완벽하게 정렬되지 않아 몇 개의 구멍이 약간 확장되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당신의 패턴은 이론적으로는 더 약할지 모르지만 설치 품질이 완벽하여 실용적으로는 더 강한 날개를 생산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이단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보잉의 품질 관리 프로세스는 작업자들이 절차를 올바르게 따른다고 가정했습니다. 절차는 엔지니어링 사양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만약 날개가 품질 검사에 불합격하면 작업자를 재교육하거나 해고하고 더 나은 작업자를 고용했습니다. 작업자의 한계를 수용하기 위해 항공기를 재설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대착오적인 사고였습니다. 그것은 주객전도였습니다. 그러나 핸드릭스는 감독관으로 3년 동안 일하면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는 이론적인 완벽함과 실용적인 현실이 엔지니어들이 인정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벗어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날개 조립 18시간째에 리벳공들이 너무 지쳐 손을 떨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버커들이 40분 동안 같은 자세로 웅크리고 있어 다리에 쥐가 나서 타이밍을 놓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품질 검사관들이 약간 느슨한 리벳을 승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2시간 더 지연될 것이고 생산 할당량은 이미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프랭크의 불가능한 패턴이 조립 시간과 작업자 피로를 줄여 실제로 더 신뢰할 수 있고 완벽한 설치를 만들어낸다면 어떨까요? 핸드릭스는 프랭크의 스케치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프랭크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자신의 리벳 총으로 돌아갔습니다. 핸드릭스는 수석 엔지니어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살 행위였을 것입니다. B-17 프로그램의 보잉 엔지니어링 책임자 올리버 에콜스는 자신의 설계를 의심하는 현장 감독관들을 가차 없이 해고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대신 핸드릭스는 항공사와는 무관한 어시스턴트 생산 관리자 도널드 더글라스에게 찾아갔습니다. 더글라스는 생산 수치가 개선되지 않으면 3주 안에 해고될 상황이었습니다. 더글라스는 기발한 아이디어라도 들을 만큼 절박했습니다. 2월 18일 더글라스는 프랭크의 스케치를 30초 정도 본 후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은 쓰레기입니다. 내 사무실에서 치우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핸드릭스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첩을 꺼내 더글라스에게 다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6주 동안 날개 조립 때 4번에서 기록된 조립 시간 기록이었습니다. 모든 날개는 19시간에서 22시간 사이가 걸렸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었으며 더 빨리 조립하는 방법을 찾아낸 팀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병목 현상은 구조적인 것이었으며 프로세스 자체에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더글라스는 숫자를 보고 다시 스케치를 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작동하더라도 에콜스는 절대 승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그는 비표준 패턴으로 날개를 리벳 작업하느니 공장을 폐쇄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글라스가 알았지만 핸드릭스가 몰랐던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잉은 B-17 계약을 완전히 잃기까지 몇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컨설리데이티드 에어크래프트는 육군 항공대에 자신들의 B-24 리버레이터가 제조하기 더 쉽고 더 많은 수량으로 생산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로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놀드 장군은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만약 보잉기 3월 15일까지 극적인 생산 개선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육군은 컨설리데이티드와 다른 제조업체로 주문을 전환할 것입니다. 보잉은 일부 생산을 유지하겠지만 미국의 주요 중폭격기 공급업체로서의 지위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해고를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시애틀 경제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더글라스가
자신의 일자리를 잃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더글라스는 17가지의 보잉 규약을 위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엔지니어링 승인 없이 테스트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위 경영진이 현장을 돌아다니는 주간 조통안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볼 것이기 때문에 야간 조통안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2월 21일 심야조 자정부터 시작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는 손상된 스팟 때문에 비행에 부적합하여 이미 품질 관리에서 탈락한 날개 섹션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엄청나게 잘못되더라도 좋은 날개를 낭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프랭크와 자원한 4명의 다른 리벳 작업자들, 모두 야간 조 베테랑들을 배정했으며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테스트는 오전 12시 14분에 시작되었습니다. 프랭크는 3일 동안 자신의 패턴을 다듬었습니다. 그는 어떤 리벳 군집이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했으며 5명의 작업자 모두가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순서를 계산했습니다. 그는 청사진을 색깔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작업자는 빨간색, 두 번째 작업자는 파란색, 세 번째 작업자는 초록색, 네 번째 작업자는 노란색, 다섯 번째 작업자는 보라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각 색깔은 다른 어떤 색깔 영역과도 겹치지 않는 물리적 영역을 나타냈습니다. 작업자들은 서로 협력하거나 기다리거나 부딪히지 않고 말 그대로 동시에 리벳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것은 미친 짓 같았습니다. 전통적인 리벳 작업은 리듬과 순차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통제된 혼돈처럼 보였습니다. 한 작업자는 주 스파 캐비티 내부에 있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훔이 가장자리 아래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작업자는 앞 가장자리 근처의 위쪽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줄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군집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군집들은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글라스는 30피트 떨어진 곳에서 스톱워치를 들고 럭키 스트라이크 담배를 연이어 피웠습니다. 핸드릭스는 그의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15분마다 더글라스는 시계를 확인하고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2시간째가 되었을 때 날개는 아마 20% 정도 완성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45%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은 뭔가 특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위해서도, 검사관을 위해서도, 접근을 위해서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프랭크가 표시한 모든 리벳 위치는 방해 없이 실제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경로를 교차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합 호스는 엉키지 않았습니다. 한 영역에 집중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 축적도 더 낮았습니다. 날개 표면에 분산된 5개의 열원이 한 지점에 17개의 열원보다 덜 집중된 열 부하를 생성했기 때문에 알루미늄도 그만큼 팽창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2시 21분, 시작한 지 127분 후에 마지막 리벳이 설치되었습니다. 더글라스는 스톱워치를 딸깍거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날개로 걸어가 무작위로 리벳을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내시경을 꺼내 적절한 버섯 모양을 확인했습니다. 핸드릭스는 숨을 죽였습니다. 프랭크는 알루미늄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서 더글라스의 얼굴을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더글라스는 자신의 눈을 믿기 전까지 30개의 리벳을 검사했습니다. 각 리벳은 완벽했습니다. 버섯머리는 균일했고 제대로 고정되었으며 알루미늄 판 사이에는 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심야조 품질 검사관 지미 첸을 불렀습니다. 첸은 자신의 도구 상자를 들고 완전한 검사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200개의 이전 날개에서 수행했던 것과 동일한 프로토콜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캘리퍼스로 리벳 강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두께 게이지를 사용하여 판금 압축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작은 볼핀 망치로 각 리벳 머리를 두드려 단단히 고정된 상태를 나타내는 둔탁한 소리와 느슨한 리벳의 텅 빈 소리를 들었습니다. 40분 후 첸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은 통과입니다. 어떤 팀이 이것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깔끔한 작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글라스는 그에게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첸은 그가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스톱워치가 고장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검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빨리 리벳 작업된 날개가 이렇게 깔끔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실수나 서두른 작업, 뭔가 잘못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날개는 완벽했습니다. 사실 완벽 그 이상이었습니다. 첸은 1941년 7월부터 B-17 날개를 검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영진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결합률 개인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균적인 날개에는 품질 관리 중 주의가 필요한 140개의 리벳이 있었습니다. 느슨한 리벳, 잘못 정렬된 구멍, 설치 오류 등이었습니다. 이 날개에는 11개뿐이었습니다. 이는 정상 결합률의 10분의 1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관 검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날개가 비행 하중을 견딜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리벳 패턴은 구조 공학적 관점에서 여전히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더글라스는 그에게 없는 장비와 승인이 필요한 실제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 3시 30분 그는 또 다른 승인되지 않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보잉의 7번 건물에 있는 구조 테스트 시설 야간조에게 전화하여 긴급 응력 테스트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날개가 승인되지 않은 리벳 패턴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생산 유효성 검사 목적으로 날개 섹션에 대한 신속한 테스트가 필요하다고만 말했습니다. 시험 시설에는 비행 하중을 시뮬레이션 하도록 설계된 장비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유압 프레스는 날개 부분에 최대 15만 파운드의 힘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비행 기동의 스트레스를 재현하기 위해 날개를 위아래로 구부렸습니다. 표준 BC-17 자격은 날개가 항공기 최대 중량의 6점, 이 배에 해당하는 하중을 영구적인 변형 없이 견디도록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안전 마진이었습니다. 1941년 3월에 제정된 육군 항공대 사양 R1816B는 생산 항공기의 모든 구조적 수정에 대해 이러한 테스트를 의무화했습니다. 더글러스는 R1816B를 모든 가능한 방식으로 위반하는 날개를 테스트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새벽 4시,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비표준 테스트가 승인되지 않은 시설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새벽 4시 15분에 날개 부분을 테스트 프레임에 장착했습니다. 유압 프레스가 작동하여 날개 끝을 하늘로 구부리는 위쪽 압력을 가했습니다. 더글러스는 변형 게이지를 지켜보았습니다. 1지 상당 하중에서 날개는 정상적으로 휘어졌습니다. 3지에서도 여전히 정상적이었습니다. 6지에서는 변형이 사양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6.2지, 즉 자격 기준치에서도 날개는 버텼습니다. 날개는 삐걱거리지 않았습니다. 리벳이 튀어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알루미늄 표면에 응력 균열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더글러스는 작업자에게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7지에서 날개는 여전히 구조적으로 건전했습니다. 8지에서 날개 뿌리 근처의 개별 리벳이 변형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이는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날개 뿌리는 가장 높은 하중을 지탱하며 첫 번째 고장 지점이어야 했습니다. 8.4지에서 테스트는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날개가 고장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더글러스는 테스트 장비가 망가질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유압 압력을 해제했습니다. 날개는 영구적인 변형 없이 원래의 중립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0이었습니다. 적절하게 설계된 날개는 8.4지 하중을 받은 후 약간의 미세한 영구 변형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날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날개는 마치 5지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것처럼 작동했습니다. 첸은 최대 하중을 받았던 모든 리벳을 다시 확인하며 검사 프로토콜을 실행했습니다. 어느 것도 느슨해지지 않았습니다. 미세한 미끄러짐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날개는 어찌 된 일인지 표준 패턴으로 제작된 날개보다 더 강했습니다. 더글러스는 새벽 5시 47분에 그곳에 서서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프랭크의 패턴은 구조적 리브 주위에 리벳 클러스터를 배치했습니다. 이 리브들은 날개의 주요 하중 지지 부재였습니다.
프랭크는 구조가 가장 강한 곳에 고정 장치를 집중시켰습니다. 그는 실수로 날개의 자연스러운 하중 경로에 저항하는 대신 이를 강화하는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클러스터 사이의 방사형 연결은 보조 응력 분배기처럼 작동하여 약한 지점에서 하중을 분산시켰습니다. 그것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기적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생각했던 흐름 방식과는 달리 힘이 실제로 구조를 통해 흐르는 방식과 일치했습니다. 2월 21일 아침 6시 무렵, 더글러스는 이 일을 전면적인 구현을 실제로 승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에콜스에게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잉의 운영 부사장인 제임스 머레이에게 곧바로 찾아갔습니다. 더글러스는 로렐 허스트에 있는 그의 집에서 그를 깨웠습니다. 머레이는 아침 7시 15분에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주말 옷차림이었습니다. 머레이는 모든 것을 보고자 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 검사 보고서, 시간 기록까지 말입니다. 그는 더글러스가 허가 없이 한 일을 설명하는 동안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머레이의 얼굴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머레이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월요일까지 200명의 리베터에게 이 패턴을 사용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더글러스는 그렇게 멀리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개념이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너무 집중하여 확장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머레이는 이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개 한 개 조립 시간이 20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된다면 어떠할까요? 보잉계는 42개의 날개 조립 스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이는 추가 인력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고도 날개 생산량을 10배에 늘릴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날개가 병목 현상이었습니다. 동체는 날개와 결합되는 것보다 더 빨리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꼬리 부분은 완성된 항공기를 기다리며 쌓여 있었습니다. 전체 생산 라인은 날개 조립 속도에 의해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면 다른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었습니다. 머레이는 그날 아침 전화를 걸었습니다. 에콜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또한 엔지니어링 부서의 항의와 전투 중 날개가 고장날 경우의 책임에 대한 보잉 법무팀의 심각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머레이는 1942년 2월 25, 일부터 모든 생산 라인에 새로운 리벳 패턴을 적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는 프랭크 샤만스키에게 일주일에 $40의 인상과 생산, 방식 전문가라는 직함을 부여했습니다. 그는 핸드릭스를 선임 감독관으로 승진시켰습니다. 그는 더글러스에게 그의 직업이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콜스에게 만약 그가 이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너럴 아놀드에게 보잉기 왜 여전히 한 달에 14대의 폭격기만 생산하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1942년 3월 보잉 시애틀은 47대의 BC-17을 인도했습니다. 4월에는 91대를 인도했습니다. 6월에는 186대의 항공기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폭발적인 증가는 7월에 일어났습니다. 이때 모든 42개의 날개 스테이션이 프랭크의 패턴으로 완전히 전환되었고 작업자들은 새로운 순서를 숙달했습니다. 7월 생산량은 280대 BC-17이었습니다. 8월에는 319대를 생산했습니다. 9월에는 362대의 폭격기가 한 달 만에 생산 라인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1941년 연간 전체 생산량보다 많은 것이었습니다. 공중전에 미친 영향은 즉각적이었고 루프트파페에게는 파괴적이었습니다. 1942년 10월 8번째 공군은 100대 이상의 폭격기를 동원하여 프랑스 릴의 산업 목표물을 공격하는 첫 번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루프트바페는 20대 또는 30대의 폭격기 공습에 맞서 방어전을 치르도록 구축되었습니다. 이들은 그런 대형을 에워싸고 낙오된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임무를 지속 불가능할 만큼 비싸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00대의 폭격기라면 어떠했을까요? 그렇게 많은 BC-17의 방어 사격은 중첩된 화망을 형성하여
전투기 공격을 자살 행위로 만들었습니다. 독일 조종사들은 이것을 나베 벽기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한 대의 폭격기를 격추하기 위해 세 대의 전투기를 잃었지만 미국인들은 계속해서 몰려왔습니다. 1943년 1월까지 8번째 공군은 300대의 폭격기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름까지는 500대를 동원했습니다. 이들 항공기 한 대 한 대는 20시간이 아닌 2시간의 리베팅 시간을 나타냈습니다. 이들 각각은 히틀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숙한 독일 영토로 4,000파운드의 폭탄을 실어 날랐습니다. 1943년 8월에 있었던 슈바인푸르트 레겐스부르크 임무는 독일의 볼 베어링 생산을 마비시킨 공습이었습니다. 이 임무에는 376대의 BC-17이 필요했습니다. 프랭크의 패턴이 없었다면 보잉은 1943년 8월까지 그만큼 많은 폭격기를 생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체 전략적 폭격 캠페인은 보잉기 하늘을 플라잉 포트리스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독일 전투기들을 동부 전선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루프트바페를 지속 불가능한 소모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보잉 시애틀만이 프랭크의 패턴을 사용한 유일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1943년 4월까지 보잉 위치타, 더글러스 롱비치, 록히드 베가는 모두 이 패턴의 변형을 채택했습니다. 모든 시설을 합한 총 생산량은 한 달에 512대의 중폭격기에 달했습니다. 독일군은 이에 대항하여 매달 1,000대의 전투기를 생산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적이 당신이 격추하는 것보다 더 빨리 폭격기를 만들 때 공중전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프랭크 샤만스키는 결코 유명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1943년 7월 전쟁생산위원회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만난 적 없는 사람이 서명한 증명서였습니다. 그 증명서는 1959년에 딸이 집을 떠날 때까지 딸의 침실에 걸려 있었습니다. 보잉은 그에게 봉급 인상과 멋진 직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생산 방식 전문가 직위는 1946년 인력 감축 과정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프랭크는 디트로이트로 돌아가 포드에서 23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는 1971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리벳 패턴이 항공기 제조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것을 실제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이지도 분명하지도 않았지만 프랭크가 우연히 발견한 원칙은 정설이 되었습니다. 1947년 보잉기 첫 번째 후퇴익 제트 폭격기인 BC-47 스트라토젯을 설계하기 시작했을 때 엔지니어들은 이론적인 리벳 패턴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접근 지점과 작업 흐름에 대해 조립 라인 작업자들과 상의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BC-47의 날개는 서류상으로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6명의 작업자가 3시간 만에 동시에 리베스팅할 수 있는 패턴을 사용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샤만스키 방법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샤만스키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들은 순수한 구조 이론 대신 조립 현실에 리벳 패턴을 맞추는 것이 더 나은 항공기를 더 빠르게 생산한다는 것을 알았을 뿐입니다. 더글러스 항공은 1950년대 후반 DC, 에잇의 동일한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록히드는 C-130 허큘리스에 이를 사용했습니다. 보잉기 첫 번째 상업용 제트 여객기인 757을 설계했을 때 엔지니어링 팀은 초기 설계 검토의 조립 라인 감독관들을 포함시켰습니다. 그것은 혁신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만들 사람들이 그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757의 동체 패널은 보잉 내부적으로 클러스터 리베스팅이라고 불렀던 것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기업 이름이 붙은 프랭크의 패턴이었습니다. 이는 교체했던 스트라토크루저에 비해 757 동체 조립 시간을 60% 단축시켰습니다. 진정한 유사는 현대 항공우주 제조 철학에 나타났습니다. 현대 항공우주 제조 철학에는 제조 용이성을 위한 설계, 즉 DFM이라고 불리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항공우주 엔지니어는 학교에서 이 원칙을 배웁니다. 이는 디자인의 우아함이 그 성능뿐만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작될 수 있는가에 의해 측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그리고 전 세계 모든 항공우주 공학 프로그램에서 가르치는 교과서적인 예시는 BC-17 날개 리베스팅입니다. 이는 이론적으로 최적의 패턴이 실제적으로 최적의 패턴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조립시간 단축이 품질을 저하시키는 대신 향상시켰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프랭크에 대해 결코 배우지 않습니다. 이들은 마치 위원회의 결정인 것처럼 보잉의 혁신적인 생산 방법론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배웁니다. 보잉 787과 같은 현대 항공기는 이를 더욱 발전시킵니다. 787의 동체 부분은 컴퓨터로 설계된 패스너 패턴으로 결합됩니다. 이 패턴은 무작위로 보이지만 로봇 설치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각 패턴은 구조적 하중, 조립 접근성, 열 팽창 및 20가지 다른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는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됩니다. 프랭크는 1942년에 연필과 작업 기록 카드로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왜 작동하는지 증명할 수학적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천 개의 리벳이 설치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이 모두를 느리게 하는지 알아차리는 패턴 인식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가 드러내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프랭크는 보잉의 엔지니어들보다 더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나은 교육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폰 카르만, 응력 방정식이나 하중 경로 분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다른 지식이었습니다. 그는 40분 동안 같은 자세로 웅크리고 있으면 얼마나 피곤해지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작업자들이 서로 교차할 때 공기 호스가 어떻게 얽히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이론적인 완벽함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완벽하게 실행된 이론적인 불완전함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잉의 엔지니어들은 응력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프랭크는 실제로 물건을 만드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두 가지 유형의 지식 모두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유형의 지식만이 가치 있게 여겨졌습니다. 항공우주 산업은 결국 이를 알아냈지만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현대 항공기 개발은 기계공과 조립공이 첫날부터 엔지니어와 함께 일하는 통합 제품팀을 사용합니다. 에어버스 A380은 역사상 가장 큰 여객기였습니다. 에어버스가 이 항공기를 설계했을 때 조립 라인 작업자들은 제조를 불가능하게 만들 디자인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프랭크의 진정한 유산입니다. 그것은 특정 리벳 패턴이 아닙니다. 이 패턴은 자동화된 고정 시스템 시대에 이제 구식이 되었습니다. 그 유산은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그것을 설계한 사람보다 작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1942년에는 혁명적이었던 것이 지금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계속 잊고 다시 배워야 합니다. 모든 혁신 주기는 그 자체의 프랭크 샤만스키를 탄생시킵니다. 이들은 전문가들이 너무 교육을 잘 받아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명백한 해결책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현명한 조직은 귀 기울입니다. 나머지는 20시간 동안 날개를 리베스팅하면서 왜 패배하고 있는지 의아해할 뿐입니다.